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점유권을 공부하셨죠? 오늘은 소유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에서는 취득시효와 점유제도가 당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핵심 포인트 19번이죠?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세요. 자, 자료 245조가 있죠?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이 점유취득시효죠? 그리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을 보세요. 자, 20년간 소유사로, 즉 자주점입니다.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 등기함으로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등기해야지 그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2항 부동산 소유자로 여기는 등기한 자네요.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 그러니까 10년간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해야 되죠. 그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1항에서 2항으로 기간이 절반으로 10년으로 줄어들려면 일단 등기한 자죠. 그리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는 거죠. 그 중에 일단 1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1번이 있죠. 취득시효 요건과 그 밑에 큰 2번 계산점이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칠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조문에서 우리가 245조 1항을 보셨죠?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뭘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등기초용권을 취득합니다. 등기초용권. 그럼 이 등기초용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권적 초용권이죠.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니까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초용권은 아직 채권자 지위에서 하는 채권적 초용권입니다.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 일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다.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초용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이 등기초용권은 채청이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초용권입니다. 그러니까 이하의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하시겠지만 잘 봐보세요. 이자가 시효 완성했죠? 이자가 A에게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A는 직접 소유자에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오직 누가요? 완성 당시 점유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가 B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B에게. 그럼 이때 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B에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항상 이대로 하셔야 돼요. 항상 이자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 그럼요 요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객체로서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다 이제 분필한 다음에 등기하겠죠. 그 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도 할 수가 있죠. 객체를 보시고 그 다음은 점유 태양. 일단 점유 중에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로도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점유권 공부할 때 회상을 해보세요. 자, 간접 점유 이자도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간접 점유에 물어오면 뭐든지 다 있다 된다 했었죠. 이거와 비교할 게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이지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뭐든지 없다 안 된다. 근데 이자는 써 있잖아요. 간접 점유라고. 그래서 점유하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해야 돼요. 소유사로 점유해야 되죠. 단 이 자주점유는 점유 개시 시만 존재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45조를 잘못 이해하면 아, 나무 땅에 집 짓고 20년 살면 내 땅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무 땅인지 알고 집 지으면 악의의 무단점이라 타주죠.
타주는 절대 시효 취득 못합니다. 이렇게 자주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요건을 보셨고 그 다음 기산점을 보겠습니다. 기산점 항상 저 공식 제대로 하세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수익선을 보실까요? 이때 갑이 점유 개시할 때 A가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 시효완성했어요. 그럼 이때 갑은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인 A에게 시효주장할 수 있죠?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점유 개시 중에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네요. 그럼 갑은 이때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요? 그렇죠.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B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 점유토 중에 소유자가 100명, 1000명 바뀌어도 완성 당시 점유자가 마지막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실까요? 자, 이번에 갑이 점유 개시할 때 A 소유 부동산이었죠. 그런데 갑이 이때 시효완성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돼요? 그렇죠.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인 A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유 명의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때 갑은 B에게 시효 주장할 수 없죠. 즉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는 완성 후 소유자잖아요. 완성 당시 점유자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갑은 빨리 A에게 행사했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B에게 소유권 바뀌면 갑은 이제 B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머리를 썼죠. 자, 갑이 지금도 점유 중이거든요. 지금 점유 중이니까 여기서부터 20년 역산해서 나는 이 점을 점유 기산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만약 이 점을 점유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때 시효완성했죠. 그래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이건 채권입니다. 이때 완성했죠.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지. 자기 멋대로 기산점 역산해서 기산점을 원칙 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물론 소유 명인이 동일하다면 기산점 아무 때나 삼아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갑이 점유 개시할 때 A가 소유자였죠. 갑이 시완성했습니다. 그럼 갑은 빨리 A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죠.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유 명의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갑은 B에게 시효 주장할 수 없죠. 즉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과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소유 명의 변경됐죠. 이 변동된 시점을 또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갑이 또다시 20년 점유했네요. 갑이 최소 40년 이상 점유했죠. 그때는 갑 줘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게 2차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다시 공식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는 B에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네요. 그럼 다시 완성 당시 점유자 갑이 완성 당시 소유자 C에게 시효 주장 즉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례들이 저 공식 저대로입니다.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벗어난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건과 기산점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이어서는 등기청구권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효 완성 후 법률관계를 보고 있죠. 그 중에 자료에서 자, 양가로 2번이 나옵니까?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그다음 등기 전 그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 판가로 1, 2, 3, 4 이 내용을 칠판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판가로 1번 시효 취득자 등기 청구에 나오죠. 자, 칠판 보겠습니다. 시효 취득자가 취득한 등기 청구는 채권형 청구이죠. 그래서 원칙 10년간 소멸시 걸립니다. 단 시효 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럼 상실한 때부터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 걸린 거죠. 나서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뭐 즉시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판가로 2번이 나오죠. 자, 판가로 2번은 거기 시효완성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즉 시효완성자가 점유율을 넘긴 경우죠.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항상 시효완성은 이 공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공식 이대로입니다. 자, 등기청구는 채청으로서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갑이 시효완성했죠.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을에게 매매일 논인으로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때 을이 직접 A에게 시효지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왜 그러죠? 항상 갑이 A에게, 이자가 이자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직접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가능하니까 이자를 대위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시효완성을 주장을 쓸 뿐입니다. 이게 시효완성자가 점유율을 넘긴 거죠. 자, 그 다음 판가로 3번 보세요. 판가로 3번은 시효완성 후, 그 다음 거기는 소유 명의인 동그라미. 이제 여기는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죠. 2번과 정확히 다르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부터 칠판을 보겠습니다. 항상 이 등기청구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갑이 일단 시효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 명의인이 B에게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럼 B가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B가 악이더라도 갑은 B에게 시효주장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B가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B가 이 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민법 103조 위반 무효죠. 그래서 그때는 갑은 A를 대위해서 이등기 말소할 수 있죠. 그런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선악 불문하고 B가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럼 B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A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죠. 그럼 이행 불능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리고 유효입니다. 그래서 현재 A가 갑에 대해 부담하는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으로서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원인으로 B 등기가 다시 A에게 회복되면 그때 다시 갑은 A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 세 번째, 다시 A가 B에게 처분하면 갑은 B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즉 시효주장 못합니다. 그럼 갑은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즉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원칙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시효완성한 지 A가 몰랐겠죠. 알았으면 진작 쫓아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이자가 시효완성한지를 모를 겁니다. 모르고 매매면 이자에게 고의가실 없죠. 따라서 불법행위 주장 못합니다. 반면 갑이 A에게 시효 주장한 적 있거든요. 근데 A가 그 사실을 알고 B에게 처분했다. 그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자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지 갑과 A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 없었으므로 애초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알고 처분했을 때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 이것을 주장해서 그때는 갑이 A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죠. 이게 판가로 3번입니다. 그 다음 판가로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자, 마찬가지로 갑이 완성당시 점유자고 A가 완성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A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이자가 시효완성한 사실을 모르겠죠. 모른다면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B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갑이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A에게 소유권 등기 남아있죠. 이자는 근저당 등기만 있죠. 따라서 갑은 A에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 근저당권 등기가 갑에게 따라갑니다. 즉 부연 설명드리면 자, 소유자는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일반적으로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나 제한 물권 설정 등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따라서 A가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는 등 제한 물권을 설정했다면 그 후에 소유권 취득한 갑으로서는 A가 설정한 이 현상 이대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비근저당권이 갑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가 경매를 청구해요. 그러면 갑 부동산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갑이 이걸 변제했습니다. 갑 자신을 위해서 변제한 거죠. 따라서 이것을 이 변제한 금액을 너가 빌린 돈 내가 갚았다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기 소유권 박탈당할까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했죠. 그럼 자기가 감수해야지 이 돈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처럼 A가 매매로 소유권 넘겼다면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리고 A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매매했다면 A에게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A가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저당 등기했으니까 그나마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따라오면 자기가 갚아야겠죠. 그 돈을 A에게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사안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득 시 완성 후 등기 전 법률 강의를 보셨죠. 그 다음 자료에서 마지막 큰 4번 있습니까? 자, 취득 시효 효과는 당연히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점유 취득 시효를 장황하게 공부하셨습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쉬운 판례부터 정리하시고 공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5조 2항이죠. 등기부 취득 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일단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10년을 기다릴 필요 없겠죠. 단 이중 보존 등기여서 무효일 때는 이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려면 등기 한자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죠. 이때 선의 무과실이란 등기 가는 게 아니죠. 점유 개시 시에 선의 무과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면 족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점유 승계는 199조에서 인정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등기 승계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이죠.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2번 질문. 시효 취득자의 점유 동그라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이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3번 질문.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 틀렸죠?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 그자들 간의 채권 채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가 그 문제이지 채무 불이행은 애초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질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즉 그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자,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소를 취하한 경우 이때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로 봤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하죠. 2번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맞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그게 197조죠.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은 즉시가 틀렸죠? 점유 상실한 때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부동산 명의수탁자. 자,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자죠. 우리가 예전에 대표적인 타주점유자 2명을 외웠습니다.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따라서 이자는 타주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를 공부하셨고 다음에는 공유제도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핵심 포인트 2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중에 공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공유가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자료에서 기본적 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공유가 나오죠? 자, 아래 262조 조문을 보세요. 자, 이랑 물건이 그 다음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의하여 수인 소유로 된 때는 공유를 한다 돼 있고 2항 공유자 지분은 균등 추정되죠?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공유 지분이죠. 그러니까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 것이 공유물이죠. 그럼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죠. 그게 공유 지분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즉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그 다음 공유물 전부 동그라미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공유를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공유합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그럼 앞바퀴를 을이 타고 뒷바퀴를 갑이 탑니까? 그게 아니죠. 자동차 한 대를 갑이 15일, 을이 15일 그런 식으로 타겠죠.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그 다음 아래 3번이 나오죠.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이게 공유물입니다. 자, 이건 아래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이죠. 공유물 처분 변경 행위 여기부터 칠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물 처분 변경 행위는 공유자 전원 동의에 있어야겠죠. 전원 동의가 요구됩니다. 아래 사례를 보실까요? X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둘 다 지분이 각각 2분의 1씩. 근데 을이 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럼 매매는 의무 부담행위죠. 그럼 이 전부 매매는 전부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전부가 유효입니다. 단을은 병에 대해서 갑 동의 얻어질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는 전부 유효. 단 이 등기 이전 행위 이건 처분 행위죠.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을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가 되고 갑 지분만큼은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2번이 관리 행위죠. 자, 관리 행위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읽어주실까요? 자, 이 토지를 갑이 지분 3분의 2, 을이 3분의 1만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지분 과반수권자죠. 미자가 거의 깡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공유물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공유물 특정 부분을
을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적법점입니다. 물론 전부도 사용할 수 있죠. 단 갑이 여기를 배타적 사용함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었죠. 그럼 을은 자기 지분 비율만큼 갑에게 부당이득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갑은 을 동의 없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을 보실까요? 자, 그림이 약간 복잡하죠. 잘 보세요. 이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합니다. 근데 갑 지분이 3분의 2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분 과반수죠. 을병은 6분의 1씩입니다. 그럼 갑이 지분 과반수권자니까 갑 마음대로 이 전부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정에게 임대차했습니다. 그래서 정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정의 임대인이 누구죠? 정임대인. 갑입니까? 갑을병입니까? 갑을병입니까? 갑과 임대차였죠. 정임대인은 갑입니다. 아니 정은 을병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의 임대는 갑이에요. 그리고 갑은 지분 과반수권자죠. 과반수권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정의 점유는 적법점유입니다. 과반수권자에게 얻었죠? 적법점유. 따라서 을병은 정의 임대인이 아니죠. 을병은 정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정에게 나가라고 반환 청구 못해요. 그리고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과 을병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을병은 어떻게 하죠? 그러죠.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만약 갑이 정에게 임대해서 월세 60만 원을 받아요. 60만 원. 그러면 자기 지분 비율만큼 10만 원, 10만 원씩 갑에게 청구할 뿐이지 정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행위를 검토하셨고 이어서 보존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공유물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각자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무효 등기까지 경로했어요. 그럼 갑과 병은 각자 보존행위로서 즉 갑 단독으로 혼자 전부 반환하고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갑 단독으로 혼자 이 등기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도 각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을이 갑을 위해서 병에게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을이 갑을 위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곧 돈이죠. 돈이 곧 지분입니다. 따라서 돈 청구 이것은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자를 위해서 전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지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내용을 정확히 비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번과 3번은 제3자가 공유물을 방해했죠.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을 방해합니다. 자, 이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해요. 갑이 3분의 2 과반수죠. 이 자들이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을이 갑 동의 없이 즉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합니다. 자, 그럼 을은 지분이 6분의 1이죠. 그럼 을은 갑 동의 없이 공유물 6분의 1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을은 지분이 6분의 1이니까 갑 동의 없더라도 공유물 6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공유물 사용 방법은 지분 과반수를 결정해요. 따라서 을이 지분 6분의 1이더라도 갑 동의 없는 한 6분의 1 사용할 수 없고 6분의 1이 아니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사용해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여기를 점유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당연히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문제는 지분 과반수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도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전부가 불법이죠. 따라서 을에게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를 검토하셨죠? 자, 자료를 읽어보시고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 공유물 분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물 분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물 분할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전원이 참여입니다.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언제나 전원 참여. 그리고 분할 효과는 당연히 소급하지 않겠죠? 자, 그럼 먼저 공유물 분할 자유를 공부하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나 응할 의무가 생겨요. 단,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 즉 지분 양수인에게 태양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분할 방법을 보겠습니다. 분할 방법은 원칙, 협의가 원칙이죠. 협의로 분할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도 이무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 분할, 대급 분할, 가격 배상 이 셋 중에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항상 전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 협의 이게 합의죠. 이게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해야지 그때부터 분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재판상 분할 볼까요? 재판상 분할 마찬가지로 언제나 전원 참여이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 다음 재판상 분할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유일한 형성의 소죠. 따라서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부터 분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여기는 재판이라 등기 없이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법원에 오는 거죠. 따라서 이미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서로서 다시 분할 청구 못하겠죠. 그리고 이미 협의가 성립됐다면 현재 지금 이미 제기한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협의한 대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할의 효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분할 효과는 방금 보신 것처럼 소급표가 없습니다. 즉 협의 분할 시는 등기 시부터 효과가 발생하고 재판 분할 시는 판결 확정 시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소급표 없고 그 다음 담보책임을 공부할까요?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분할했죠. 이쪽을 갑이 소유하고 이쪽을 을이 소유합니다. 근데 분할한 다음에 하자를 발견했어요. 이쪽에 하자가 발견됐죠. 그럼 갑만 책임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을이 이쪽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죠. 따라서 분할 후에 발생한 하자는 갑과 을이 지분 비율로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분상 담보물 보실까요?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갑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했죠. 그래서 이쪽을 갑이 소유하고 이쪽이 을을 소유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갑 지분에 있었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게 된 이 부분에만 저당권 여력이 집중되는가?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저당권이 갑 소유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갑과 을이 서로 짜고 갑이 이만큼만 소유하면 저당권자가 손해보겠죠. 따라서 분할하더라도 공유물 전부에 여전히 저당권 여력이 미칩니다. 자, 지금까지 공유지대를 공부하셨고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이죠. 두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두 문제 다 사례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흔히 사례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끼는데 사례가 나오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더 풀기 쉬우니까 시간을 단축되는 겁니다. 사고를 전환해 보세요. 자, 1번부터 보실까요?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그럼 갑과 을 중에 과반수권자가 없죠? 그럼 관리행위는 혼자 단독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갑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 지분에 무효 등기가 있죠. 그럼 을하고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을은 보존행위로서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질문. 갑의 을 동의 없이 X2의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X2의 전부죠.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갑과 을은 과반수가 아니죠. 따라서 갑이 을 동의 없으면 공유물 이만큼도 사용 못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면 을은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과 을이 X소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죠.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관계는 단독 소유인데 등기만 공유로 된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 그럼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지은 거죠. 아무런 하자가 없죠. 신축하더라도 따라서 을은 그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은 을 동의했기 때문에 2분의 1도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인 모여 후 등기 전부 말소할 수 있죠. 갑, 을 모두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설명 옳은 것이죠. 자, 그럼 2번 지문에는 2번 문제는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1번과 다르죠. 1번은 문제 자체에 지분이 표시되어 있었죠. 2번은 1, 2, 3, 4, 5 선택지에 지분이 나올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틀렸죠? 소수 지분권자라도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갑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럼 매매계약한 거죠. 이건 의무부담행위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즉 전부 유효입니다. 단 등기까지 넘겼다면 그 등기는 갑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죠. 따라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잘 구별하셔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돈입니다. 돈이 곧 지분이죠. 따라서 이것은 각자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그럼 과반수가 아니죠. 을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럼 건물 불법이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 건물 전부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틀렸죠?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3분의 2 지분권자 갑 과반수가 나왔죠.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럼 병 점유는 전부가 적법이죠.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은 과반수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병 점유는 전부 적법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취득시효와 공유지설을 공부하셨죠? 자, 본 강좌가 총 20강이니까 벌써 10강이 끝났네요. 벌써 절반을 마치셨죠? 어때요? 뽀샵으로 공부하시니까 여러분 민법 전서가 예뻐졌나요? 자, 이 뽀샵은 핵심 사항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까지 복습을 게을리하셨다면 복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톡스 맞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민법을 예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용의물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